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한자제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주교도소에서 저한테 한 분이 재소자 한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그 호암미술관을 한번 털었대요. 그래서 털었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잡히긴 했어도 자기가 그 도둑들 세계에서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그 알토론 같은 주변을 털었다고 전설의 도둑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그걸 털어가지고 잡혀있고 저는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털어서 자기보다 한 수인 것 같아요. 형님으로 모시겠다. 행운, 그가 왔습니다. 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현 해문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오늘은 그 6번째 순서입니다. 오늘도 해문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잠시 우리 광고 하나 듣고 우리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죠. 네. 예, 스님 오늘은 주제가 뭔가요? 예, 오늘은 그 PD님께서 이 광화문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광화문이요? 예, 서울의 아주 핵심, 대한민국의 얼굴, 센터, 광화문과 서울을 예. 둘러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왜 이걸 갑자기 전에부터 관심이 있었나? 예전에 해문스님이 한참 또 천착하시는 것들 중에 광화문 이야기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자네도 그걸 알고 있었구만. 예. 그럼 오늘 예. 스님 1시간 동안 예. 광화문 얘기. 예. 여기도 또 알콩달콩 재밌는 게 많이 예,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 광화문 이야기하기 앞서서 예. 예, 서울이 왜 도성이 되었는가, 서울의 도성을 쌓게 된 이야기, 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서울의 풍수 이야기, 서울의 정도 이야기, 무학대사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서울의 한양천도를 둘러싸고 무학대사와 정도전과의 갈등, 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그럼요. 회자된 이야기입니다. 예. 정감록에서 이른바 말하기를 계룡사는 정씨의 땅이고 한양은 이씨들의 땅인데 그래서 태조가 무학이랑 계룡산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서울로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 정감록 이야기는 또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한번 또 다르기로 하고 정감록 시리즈를 하기로 정감록 특집을 한번 예, 하십시다. 예. 오늘은 근데 서울의 도성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를 놓고 이제 신촌, 무학재 쪽으로 놔야 된다. 예. 또 아니면 지금 이제 경복궁 쪽으로 놔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정도전이 이겨서 현재 경복궁 북악산 밑에 남향으로 이제 예. 도성을 짓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크게 나쁘지는 않죠? 크게 나쁘진 않죠. 예. 예. 근데 무학대사 얘기로는 한양은 이제 동쪽을 향해서 놓아야지 안정적인데 남쪽을 향해서 놓으면 200년 뒤에 반드시 남쪽에 관악산에 화기가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외침이 있어서 나라가 크게 이제 흉한 조짐이 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좀 약간 풍수상의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임진년에 일어난 조일전쟁 그게 크게 틀린 건 아니네요. 예, 무학대사의 풍수 이야기로 많이 회자된. 예. 그 중에 이제 한양 풍수 논쟁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서대문에 있는 이제 선바위라는 바위 때문에 일어납니다. 독립문 네거리 옆에 있습니다. 인왕산에. 예, 이 선바위.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왔어요.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예. 흔히 옛날 조선시대 풍속에 지방의 선비가 서울로 올라오면 일단 그 임금님한테 인사하기 전에 선바위에 먼저 가서 인사하라고. 왜? 크게 되려면 선바위에 가서 일단 빌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 저도 한번 그 선바위에 누가 꼭 이제 대학을 서울로 지나게 해서 가보라고 해서 저도 한번 갔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게 느껴지는. 저는 2주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러셨어요? 등산 갔다 제가 그 근처에 사니까. 선바위 아주 영험한 곳이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놀란 건 한국에서 아주 특이한 곳인데 선바위 밑에 있는 가구 수가 약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이른바 바로 밑에 있는 옛날로 치면 사하천이죠. 예, 사하천이죠. 그 선바위 밑에 20가구가 사는데 19집이 절이고 딱 한 집이 무당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20가구 전부 절일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아주 무당도 있고 사찰 신앙이 있는 겁니다. 선바위라고 할 때 선은 참선할 때 선자인데 그러니까
이 선바위를 그러니까 도성의 안쪽에 놓고 성을 쌓느냐, 바깥쪽에 놓느냐, 그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굉장히 논쟁을 했다 그래요. 그럼 무학이 졌죠. 네, 무학이 졌죠. 그래서 선바위를 안쪽에, 도성의 안쪽에 놓고 쌓으면은 불교가 그래도 명맥을 이루할 텐데, 동성의 바깥쪽으로 정도전 말대로 쌓으면은 불법이 쇠망한다 해서 많이 싸웠는데, 당시 태조 이성계가 선바위에 하도 싸워가지고 올라와 봤더니 그 전날 눈이 왔는데 눈 녹은 자리에 성을 쌓게 됐대요. 지금 그 자리구만. 네, 근데 성을 쌓는데 선바위를 바깥쪽에 놓고 눈이 녹았기 때문에 선바위는 도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무학대사가 탄식하면서 앞으로 불교는 망해서 겨우 선비들의 책보따리나 들고 다니는 수준 밖에 안 될 거다. 그러나 선바위 이 터가 워낙 영험하기 때문에 장차 한양이 망하게 되면 이 밑에서 스님들이 삼천제자가 정진해서 나라를 구할 거다 뭐 이런 예언을 했다 그래요. 선바위를 하면 스님 내가 조금 아는 체를 하면 두 가지 얘기를 곁들여야 됩니다. 선바위는 일명 기자암이라고 합니다. 기자는 빌기자 아들을 낳아달라고 선바위에 가서 선바위는 서 있는 바위가 아니고요. 마치 스님이 이 장삼을 입고 참선하는 모습이다 해서 거기서 선 따와서 선바위라고 하는데 일명 기자암이라고 합니다. 기자암이라고 다 하죠.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에 뭐 아들 낳아달라고 그 절에도 가고 뭐 바위에도 가고 해서 옛날에 그 무속 기자 신앙 때 그걸로 유명해서 기자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바로 선바위 오러가기 바로 직전에 국사당이 있잖아요. 국사당 있죠. 그게 남산 중턱에 중턱이 아니죠. 남산 꼭대기에 지금 팔각정 자리에 있던 거지. 지금 남산 중턱에 옛날에 분수대 자리에 그게 1925년에 조선신궁이 들어오면서 조선신궁이 저거보다 높은데 국사당이 있거든. 그러니까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쫓아버렸죠. 그 국사당 그날 가니까 구슬 크게 하던데 그 앞에서 무당이 이 작두를 5번을 타더라고요. 작두가 종류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주 참 멋진 구경을 했네. 구경치고. 저도 가끔 갑니다. 그 국사당에. 그렇군요. 그 두 가지를 선바위 얘기하면서 하지 않을 수 없고 곁들였습니다. 그러면 무학대사 얘기한 대로 삼천제자가 참선 정진 나라를 구할 것 이 말은 예언이 맞아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양이 끝났으니까 한양이 망하고 나서 이제 선바위 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선바위 밑에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지어졌는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 감옥을 짓고 옥사를 이제 하도 3.1운동 뭐 일어나고 나라가 막 시끄러워지니까 이 서대문 형무소에 3.1운동 전에서 이제 조선 사람을 잡혀가지고 옥사를 크게 졌는데 그 정원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학대사님 생각에는 이제 당시 생각에 머리 빡빡 깎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있는 게 참선하는 줄 알았는데. 중이나 마찬가지네. 겉으로는. 그렇죠. 그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죄수들 그 머리 다 깎이고. 다 머리 빡빡 깎고. 푸른 수입이니까. 스님이랑 똑같죠. 했어요. 스님 위에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무식했어. 이걸 뭐, 그냥 적삼? 뭐 이렇게. 적삼. 승복이라고 그러죠. 통칭. 그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제복을 입고 머리 빡빡 깎고 하루 종일 참선 정진하니까 무학대사의 예언이 맞긴 맞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근데 이제 무학제 고개를 서대문에서 저쪽으로 불광동 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독립문 내거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인왕산이고 왼쪽에 있는 게 안산입니다. 안산 밑에 서대문 그 서대문 현재동 101번지입니다. 101번지. 그런데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삼천제자가 참선 정진 나라를 구할 것이다. 이거는 한양 그 무학대사 이 말도 있겠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언젠가 그 무학대사가 안산에 올라가지고 안산 밑을 내려다보면서 나중에 여기 3,000명의 청년들이 탄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서울시내 일제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제가 1995년에 펴내면서 이 서대문 형무소 이쪽을 제가 좀 이제 책 쓰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때 이런 내용을 제가 출전을 밝히면서 책에 인용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인용한 조선 청년 3,000명이 탄식을 할 것이다. 이 표현이나 스님이 삼천제자가 참선 정진 나라를 구할 것이다. 뭐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는 같은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서대문 연구소 출신들이 아주 크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있죠. 고은, 여운형, 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다 서대문 연구소 출신, 유관순도 서대문 연구소 출신이고. 그럼요. 네. 가깝게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 서대문 연구소 출신. 잡범으로. 아니, 한일협정. 네, 한일협정 반대. 63 사태 때. 네, 이재호하고 같이 서대문 연구소 출신이다. 그러니까 일제 때는 항일 투사들이 들어갔었고, 독재 정권 하에는 민주 투사들이 거기서 청춘을 썩혔던 곳입니다. 이 서대문 연구소 출신들이 아주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 아주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요. 조영수도 거기서 죽었죠. 뭐 장준하 선생도 서대문 연구소 출신이고, 이명박, 이재호까지 다 서대문 연구소 출신이고,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을 김구 선생도 여기 서대문 연구소 출신이죠. 서대문 연구소에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 서대문 연구소 출신들이 장차 이 나라를 계속 구할 동량이 되는데 80년대에 이 서대문 연구소가 문 닫고 이제 서울 구치소로 이감하면서 경기도 의왕으로 갔죠. 의왕으로 갔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인재 배출에 지금은 문제가 생겼다. 거기서 우리 집 바로 옆에 아파트 아닙니까? 제가 바로 옆에 사는데 지금은 원래 있던 저는 헐기 전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저게 88 올림픽 앞두고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 환경적인 의미, 주거적인 의미를 복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주민들도 칙칙한 형무소에 있으니까 집값 안 오르고 해서 서울시 민원을 낸 거야. 저 올라가고 난 뒤에. 제가 아우슈비츠를 가봤는데요. 아우슈비츠는 그냥 자연적으로 흘린 거 이외에 원형 보존돼 있어요. 두 개 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게 서대문 형무소가 원래 원형에 70% 정도가 흘렸습니다. 딱 몇 개 상징적인 게 남아있는데 지금은 공원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저도 근처에 사는 사람으로서 공원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흘렀어요. 좀 덜 흘러도 최소한 반 정도는 남겨놓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정 이사님도 서대문 연구소 옆에서 서대문 연구소 출신이라고 하실 수 서대문 연구소 그게 되시겠는데 이웃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제 책에다가 독립문 애국 선열의 혼이 깃던 서대문 우거에서 이렇게라고 좀 거창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자리 지금도 이상한 게 지금도 그 군인들이 서대문 연구소 자리에 주둔하고 있고 바로 뒤에 그 옆에 이제 한성 과학고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남학생 기숙사인데 전부 지금도 호래비들만 바글바글대는 그런 자리. 호래비 되겠구나. 나 이사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고 제가 뭐 여담입니다.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한번 가봤는데. 어디를요? 서대문 연구소에. 뭐하러? 그냥 뭐 이제 답사 차원에서 한번 갔는데. 답사? 잡혀 들어간 게 아니고? 잡혀 들어간 거 아니고. 가서 이제 제가 놀랬던 거는, 인간의 기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원한 이런 게 뭔가. 서대문 연구소에 제가 최초로 알았는데. 사형장 그대로 있습니다. 사형장에 통곡의 미루나무라고. 입구에 있는데, 사형장 바깥에 있는 미루나무는 잘 자랐는데, 사형장 안에 있는 미루나무가 쪼글쪼글 해가지고 정말 자라다가 말고 비틀어져 있는 모습인데, 인간의 그 원한 그런 게 얼마나 세상에 미루나무가 자라다가 쪼그라들었을까. 그래서 서대문이나 독립문이죠. 독립문 내거리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심야에 그 사형장 인근 바로 그 뒤에 이제 도서관도 있고 한데요. 심야에 혼자 다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속설로. 귀신 나올까 봐. 귀신 따라붙을까봐. 물론 그 귀신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참 애국혼의 귀신이고 영혼이고 민주투사대의 영혼인데 그거는 이제 산 사람 세계하고 죽은 사람 세계가 다르니까 귀신은 귀신이죠. 어쨌든 그런 뭐 이 잡담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무학대사가 선바위하고 이 한양 그 도성을 놓고 이렇게 논쟁을 한 끝에 결국 정도전에게 패배해서 경복궁 현 자리에 남쪽을 향해서 제왕은 남면한다라는 이제 고사에서 따서 그러니까 북악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서 이제 경복궁이 놓아지게 됩니다. 배선 임순의 앞에 한강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주 경복궁도 아주 좋은 자리인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경복궁에서 보면 관악산이
내려다 정면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화산이라고 해서 불꽃처럼 이렇게 타오르는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관악산이 삐쭉삐쭉하고 삐쭉삐쭉하죠. 그리고 관악산의 화기 남쪽으로부터 일본의 화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풍수상에 그래서 무학대사의 말이 깨움직해서 풍수상에 비보를 3개 뒀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숭례문입니다. 그 숭례문의 숭례문이라는 그 현판을 뭐 이제 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그래서 이제 관악산에 화기를 막기 위해서 세로로 놨다. 실제로 세로로 돼 있죠. 이화제화다. 납불을 놓는 작전으로. 이재희에서 이화제화. 이화제화. 불로서 불을 끈다. 이런 말도 있긴 있나 보죠? 이재희는 있지만. 풍수상에 뭐 얘기죠. 풍수상에 이화제화. 이화제화. 뭐 납불 놓는 걸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숭례문 밑에 남지라는 연못을 봤습니다. 지금 그 새글이 있는 그 위치에. 그 남지라는 연못을 통해서 관악산에서 넘어오는 화기를 막고자 했는데, 이것도 아주 조선시대 때 아주 재밌는 속설이 있어요. 그 실록에도 그런 기회가 있는데, 한명회가, 성종 14년에, 상소문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이 듣기에 한양의 도읍을 정할 때 화기가 넘어온다고 해서 풍수에 의한 화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남지를 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종 8년 이래 한양에 계속 불이 나서 화재가 멈추지 않으니까 남지를 다시 파서 이 화기를 진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상소를 올릴 정도로 정말 그 정도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이 남지를 다시 파면 4세 땅파 중에 남인이 득세한다는 속설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순조 때 남지를 복원하니까 허목이 미수 허미수 선생이 남인의 영수인데 이렇게 득세했었고 그때 남지를 파니까 이제 허목이 그 전에 이제 득세했던 적이 있는데 순조 때 다시 이제 남지를 파니까 누가 남인 중에 득세할까 했는데 최재공이 정승이 됐던 거 남인의 영수 최재공이 됐다는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로 남지와 남대문 그리고 불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풍수상에 광화문의 화기를 막기 위해서 세웠던 것이 이제 해태입니다. 지금도 이제 광화문 앞에 있는데요. 해태는 화재를 막는 이제 물의 신수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궁중에서 민간까지 이렇게 사용됐는데 한나라 때 기록이라든지 설문회자 기록을 보면 그 모양은 소와 비슷하고 뿔이 하나다. 정의로 와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집어내는 명령을 수행했다. 뭐 이래가지고 광화문을 중건할 때 경복궁 중건할 때 1864년에 흥선대원군이 이세욱이라는 아주 뛰어난 석공에게 이 해태를 조각하게 해서 경복궁 앞에 놨습니다. 기록이 남아있군요.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복궁 중건할 때도 대원군이한테 힘들게 거의 했는데 또 불이 나가지고 또 소실되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그 경복궁의 화재를 막기 위해서 해태를 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서울의 풍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경복궁을 정한 다음에 관악산의 화기, 남쪽 일본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서 이제 남대문, 남지, 해태 이 세 가지를 이제 놨는데 이제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일종의 방제 대책이네. 방제 대책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그 자로다 2008년, 2006년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요? 일단 2008년 이야기랑 2008년 9월에 해태상이 돌아왔다라는 이제 인터넷 기사가 떠서 저거 봤어요. 이거 뭔 소린가? 돌아온다는 게 무슨 원래 있던 건데 뭘 돌아와? 왜냐하면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광화문이 68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지었던 광화문, 박정희가 직접 현판으로 광화문이라고 한글로 썼던 그 콘크리트 광화문은 철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화문은 총독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경복궁 근정전하고 이게 맞질 않아요. 문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하고 원래 광화문 진정한 복원이고요. 목재로 원래 모습 그대로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에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철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앞에 있던 철거에 방해가 되니까 해태를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잠시 옮겨져 있었구나. 그러고 났는데 그게 옮기고 났는데 이제 서울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남대문이 해태를 옮기고 탔다는 거 아니에요? 2008년에. 2008년에 탔죠.
이명박 취임식 직전에. 직전입니까? 직전입니까? 직전이죠, 직전에. 겨울에 했어요. 예. 겨울에 그 남대문에 불이 나죠. 예. 그러고 나서 그때 남대문 불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부 종합청사 5층에 국무조정실에 또 불이 나요. 맞아, 불난 적 있어요. 그것도 기억나요. 네.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불이 촛불 집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서울이 완전 불바다가 된 거예요. 불은 불이네. 2004년에도 탄핵 때도 불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 30만이 나왔는데. 그거 도시가 진짜 벌겋더라. 그죠? 네. 서울이 불바다 된 거 아니죠? 불바다를 꼭 북에서 북에서만 쏜다. 정말 불바다 된 거죠. 우리가 자발적인 불바다. 100만 명 불 들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이 이렇게 일어나지? 촛불 집회 날라 그러면 혜태 치워야 되겠구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제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혜태를 치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혜태를 원래 광화문 복원사업의 계획은 촛불 집회 광화문의 완공과 더불어서 2009년 12월에 혜태를 다시 되돌리려고 했어요. 근데 급하게 2008년 여름에 9월에 혜태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불 막으려고. 정부의 이야기는 불 막으려고. 왜? 촛불 집회 막으려고. 사람들이니까 다 벌써 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불 막으려고 했구나. 근데 정부의 발표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유를 합당하게 됐어요. 왜냐면 창고에 갖다 놨더니 돌에 이끼도 끼고. 이끼 갖다 놓고 있는데 햇빛자로 막 하루 다 발라버릴 텐데. 뭐 이렇게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습기가 많이 차고 해가지고 거기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대기 생각했구나. 혜태를 광화문 앞에 갖다 놓고 철망으로 가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한때 사진으로도 보도됐죠. 근데 왜 이걸 철망으로 가려요? 그런데 그냥 내비두지. 아니, 이건 가려야 돼. 왜냐면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 공사 때문에 공사판 안에다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불 막으려고. 불 막으려고. 되게 급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도 그때쯤 돼서 이제 이 서울시가 또 이 광화문 앞 혜태를 해치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까 지금도 해치죠. 해치로 바꾸면서 이걸 서울시의 상징으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해치하고 혜태가 같은 겁니까? 막 이설이 분분한데 뭐 야구팀 혜태 타이거즈도 있고 뭐 그랬는데 갑자기 해치로 바꾸게 돼가지고 원 발음 해치가 맞다는 거죠. 맞으면 맞는 거고. 이건 이설인데 또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잠깐만 얘기하면 혜태는 원래 뿔이 있어야 돼요. 기록에 뿔인데 뿔 없잖아요. 뿔이 없어요. 얘는. 그럼 해치가 맞는갑다. 아니, 해치는 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치는? 네. 근데 이게 해태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에, 이게 해타라고 해서, 바다 낙타라고 해서. 있죠, 해타. 해타의 발음이 해태로 변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앞에 해치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염소 모양의 뿔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저건, 광화문 앞에 있는 거는 뿔 없어. 뿔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여간, 별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해태냐, 해치냐 가지고 제가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딱이라 하고요. 그런데. 너무 긴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 혜태가 다시 돌아오고 혜태 컴백. 과연 이 혜태가 이렇게 신비한 힘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제가 한번 직접 이 철망에 놓인 혜태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거 자식들 옹기에다가 깨트린 거 아닌가 하다가 이렇게 딱 보는데 앞다리가 부러져 있는 거야, 혜태가. 앞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본드로? 사진 보니까 본드라네, 진짜. 사진 보시면 앞다리가 혜태. 앞에 왼쪽 다리네. 광화문을 바라보고, 광화문을 우리가 바라본 상태에서 보면 왼쪽 거는 멀쩡한데, 오른쪽 거.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거는 멀쩡하고, 동쪽에 있는 게 다리가 앞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왼쪽 앞다리. 왼쪽 앞다리가. 이게 왜 부러졌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 부러뜨렸냐. 이게 돌덩이도 어떻게 부러지지,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에 이거는 필시, 일본 놈들의 소행이다. 왜냐면 그래서 도대체 어떤 놈이 부러뜨려? 이건 이제 서울을 상징하는 그 민족의 얼굴인데 민족을 지키는 혜태 앞다리를 어떤 놈이 부러뜨렸다는 게 정말 어떤 놈인지 한번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자, 추적 전문. 그래서 어찌 됐어요, 그래? 근데 이제 이 광화문 혜태가 도대체 어떤 이동 경로를 가지고 어떻게 옮겨졌는가?
조사해봤더니 이제 흥선대원군이 혜태를 광화문 앞에 설치했을 때 사진이 구한말의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촬영한 사진. 풍물 사진이 드러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멀쩡하고. 네, 거기에서 보니까 그때 이제 완전히 멀쩡한 다리가 전혀 부러지지 않은 사진이 이제 확인됐고. 그럼 이게 언제 부러졌느냐? 조사해보니까 1923년 10월 4일 날 광화문을 일제가 해체하게 합니다. 조선총독부를 거의 다 짓겠다는 명목으로 그렇죠. 광화문을 철거해서 철거하는데 그때 광화문 철거할 때 이 혜태도 같이 철거하게 돼요. 그랬겠지. 네. 그 앞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이때 혹시 혜태가 부러졌는가?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확인해 보니까 그때 혜태가 철거돼서 이 동아일보 기자가 이 혜태의 행방을 찾았던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보면은 그때 동아일보 기사인데 광화문 철거될 때 같이 철거된 혜태의 행방을 한번 찾아봤더니 총독부 공사장 한 귀퉁이에 참 처량하게 거적을 뒤집어 쓰고 있는 혜태가 발견된 거예요. 아이 돌덩어리에 무슨 거적을 뒤집어 쓰나. 비 맞는다고. 비 맞는다고 이제 하필 또 딴에는 거적을 뒤집어 써가지고 완전 궁상 맞기가 짝이 없는데 짝이 없네 진짜. 예.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자가 그 사설에 자기가 이제 사설로 이렇게 자기의 심애를 썼는데 제가 저도 뭉클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꼴을 보려고 대궐 안에 들어가니 너는 한편 모퉁이에 결박을 지은 듯이 거적을 쓴 채로 참혹히 들어 누웠더라. 그것을 본 흰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백유민족 얘기하는 그렇죠. 사람의 가슴도 어찌 편안할 수 있겠느냐. 끝없이 일어난 감회를 무엇이라 혁언하겠느냐. 이야, 참. 이제 망국에 그렇죠. 한이 막 기자들 물씬 일어나겠죠. 이 혜태의 조차까지. 네, 그죠. 사람만 망한 게 아니라 혜태도 막 거적을 뒤집어서 동양아치가 돼가지고. 아니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엇갈려가지고 있는 게. 예. 꼴이 아주 처량하게 짝이 없네. 혜태조차도. 예. 진짜 이 거적을 볏짚으로 만든 거적을 뒤집어 쓰고 있네. 예. 참. 그 다음에 이제 혜태에 대한 기록이 나는 게 1924년 5월 24일 그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이때도 혜태를 옮기고 났더니 서울에 자꾸 불이 나는 거예요. 눈치챘네. 네, 그래서 총독부에 혜태를 치워서 자꾸 불이 나니까 이거를 다시 옮겨야 되려는 이제 여론이 막 있다는. 그래서 총독부도 그래서 혜태 치워서 불 난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돼서 다시 그럼 혜태를 총독부 앞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뭐 그런 기사고요. 실제로 29년 11월 23일 날 혜태는 총독부 청사 증권과 더불어서 총독부 앞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이 사진은 34년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총독부 앞으로 복귀됐다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방 이후에도 해방 직후에 미국의 라이프지 기사에 있는 사진에도 총독부 바로 앞에 혜태 두 마리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는 걸 사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문제는 이 사진이 너무 작아가지고 혜태 앞다리를 누가 신경 써서 찍은 사진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하여간 혜태가 있는 것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혜태가 다시 옮겨진 거는 계속 그 총독부가 중앙청이 되고 중앙청 청사를 계속 우리 정부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었는데 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콘크리트로 광화문을 복원하게 되는데 그때 콘크리트로 광화문을 복원하면서 자기가 이제 광화문이라고 한글 현판을 쓰죠. 달고 준공식 때 다는데 그때 총독부 청사 앞에 있던 혜태가 다시 광화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다시 치워졌다 2008년도에 다시 촛불 집회 막으려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화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68년도에 갖다 놨을 때 혜태 사진도 제가 보니까 이때 벌써 혜태가 부러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부러졌는지 68년도에 광화문 이때 사진에 부러져 있으니까 일제시대 때 어떻게 됐는지 확인되면 누가 부러뜨렸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국가기록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문서까지 수년간 이 혜태 동쪽에 있는 혜태 앞다리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얘기 좀 하지 그러면. 네. 눈에 불을 켜고 제가 그때는 뭐 이제 정의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찾다가 예.
결국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해서 누가 언제 이 혜태의 앞다리를 부러뜨렸는지 확인하게 됐습니다. 찾았어요, 그래? 네, 찾았어요. 진짜? 저는 이제 사실 심정적으로 일본 놈이 부러뜨렸다고 생각하고. 우리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죠. 집요한 추적을 했는데, 의외로 1958년도 2월 9일 날 촬영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영상 기록원이라는 있죠. 이 영상 기록원. 영상 기록원에 영상 기록원. 예, 동영상으로 있는 예. 필름, 동영상 필름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꼬마 여자아이, 계집아이 3명이 혜태의 등을 타고 이제 장난치면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58년도 2월 9일 날 중앙청 앞에 있는 혜태는 앞다리가 멀쩡합니다. 멀쩡하네. 예. 그러면 적어도 58년까지는 예. 일제 때 부러진 건 아니란 얘기네. 네. 그리고 이거를 혜태를 누가 망치로 앞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는 도저히 그런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다리가 굵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동 중에 부러뜨리는데 그렇다면 언제 부러졌는가? 그것은 68년 12월 광화문을 다 준공하기 위해서 혜태를 앞으로 가지고 나면서 분명히 어떤 놈이 떨어뜨린 거죠. 예.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박정희 때 부러졌구만. 박정희 대통령 때 부러졌다는 거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뭐 문화재가 보수하다가 많이 부러져요. 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지금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 석가탑도 3층 기단돌이 세동강 났어요. 아, 보수공사하다 옥계석도 깨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가지고 그 본드로 붙였죠. 본드로? 네. 새로 하기가 그 돌 색깔이 다르니까 새롭게 할 수는 그 없지. 석가탑 보수공사를 위해서 석가탑 옥계석을 들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몸돌하고 몸돌은 세동강 나고 옥계석은 60cm 정도가 이렇게 파손되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지금도 그 본드로 붙인 그대로 있겠네. 본드로 붙인 그대로 있죠. 그렇다 다른 돌 갖다 놓으면 색이 영 어색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다 그 문화재청 항상 비밀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부러진 건 부러진 거니까요. 부러진 건 부러진 거니까. 예.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혜태가 그렇게 해서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돌아왔군요. 아무튼 혜태 지금 치우면 안 됩니다. 불납니다. 그러니까 자 촛불 세력들은 혜태를 빨리 치우고요. 촛불 반대 세력들은 혜태를 꼭 검잡고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촛불 세력들도 촛불을 크게 그럼 혜태에게 미리 가서 좀 양해를 구하시고 아니면 이제 혜태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해야지. 혜태 없으면 약간 한양에 불이 납니다. 스님 아주 중요한 기밀을 누설했어요 지금. 그 큰일 났네. 네, 혜태 얘기했으니까 이제 물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이제 제가 광화문에 사실은 관심이 많은데. 예. 광화문에 있는데 해자가 있었죠. 네. 광화문에 제가 어떤 충격적인 뉴스 하나는 이제 그 2009년도에 이제 역시 있었던 일, 2009년도에 광화문 광장을 새로 만들면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있는 곳에 분수를 오세훈 시장이 하나 만들어요. 동상 앞에 하나 있잖아요. 네, 동상 안에 만들어요. 노는데. 그게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 없다가. 네.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저도 가봤는데 그 뜻밖의 기사가 하나 뜹니다. 뭐라고요? 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분수의 이름이 1223 분수인데 1223 분수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제 기사가 뜨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주 취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일본의 일왕의 생일이 12월 23일이라는 아키히토? 거예요. 예. 그 생일이 12월 23일인데 천장절이 12월 23일이네요. 천장절은 바뀝니다. 현재 일왕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진 게 히로히토는 4월 29일. 그때 천장절 기념행사 때 던진 거잖아요. 그게 히로히토는 4월 29일이었어요. 근데 현재 천장절이 아키히토 12월 23일인데 왜 분수 이름을 12월 23, 1223 분수로 지었냐고 해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설마 서울시가 설마 천장절을 기념해서 한 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 자기 블로그에 해명했어요. 뭐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12척으로 싸웠기 때문에 12를 따고 23전 23승 했기 때문에 23을 따서 1, 2, 2, 3 분수라고 했다. 딴에는 또 그런 의미 부여를 했군요. 근데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거기서 이제 시작됐어요. 왜? 왜냐면 명량해전에 싸운 배는 12척이 아니라 13척이라는 그게 좀 확인해보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참 이게. 왜냐면. 밑에 쫄개들은 뭐 하는 거야?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상소문이 있어요. 신에게 배가 12척 남아있으니 신이 있는 한 적이 우리를 업수히 여기지 못할 거다. 유명한 명문이죠. 근데 그걸 거기서 12척 땄다 그러면 되는데. 되는데, 명량해전에 13척으로 써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하여간 해프닝이고. 그건 이제. 얼치기로 알았구만.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럼 그 내용을 교정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23은 그 23전 23승은 KBS 드라마 불멸에서 나온 얘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픽션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네. 그 실제는 이순신이 한 27전 돼요. 27전. 네. 그리고 뭐 한번, 하여간, 일무 정도도 전가가 아니는데. 그런데 수도 서울의 상징이고, 우리의 성웅 이순신 앞에 분수를 만들면 이건 고정을 좀 했어야지. 이렇게 얼치기로 이름을 붙이고 하나? 그냥 차라리 이순신 분수라고 하지. 네. 차라리. 그래서 그때 서울시 관계자들의 답변이 더 재밌다. 그리고 23세 때 23은 어떡할 거냐. 이 사람들이 그럼 KBS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들 잘못하니까. 아니, 그 불멸의 성웅 이순신 그 드라마, 그 누구야, 그 배우. 김명민. 김명민 나오는 그 드라마에서, 아니, 그런데 정말 이런 걸 하면서. 그게 허술하게. 이렇게 허접하게 고정 없이 일을 하나. 딱하게 그지 없네. 야, 정말 오늘 스님, 오늘도 웃을 일이 이렇게 나오네. 야.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순신 분수에 이제 가봤어요. 예? 지금은 이름이 뭐예요? 지금도 1, 2, 3 분수예요. 미친놈들 아니야, 도대체. 근데 이제 이 사람. 차라리 1323이라고, 132X 분수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거의 1, 2, 3 분수라고 진짜 써있어요. 그거 언제 다시 한번. 이순신 특집으로 제가 이순신과 관련해서 너무 열받는 게 많아서 제가 단행본도 하나 썼어요. 이순신. 그 밑에 지하에 가니까 이순신 코너, 세종대왕 코너랑 있는데, 네. 이순신 코너에 원본 자료 하나 없이, 공간만 있고, 네. 자료 하나 제대로 없이, 휑하니, 누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왔다 그거 가보면은 이 건축물이야 무슨 전시관이야 헷갈릴 것 같아. 네, 보니까 뭐 가게만 있고 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순신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순신과 관련된 국가 예산이 지난 5년간 한 연 1,000억 정도 지출됐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많이 먹고 잡수고 쓰시나? 이순신과 관련된 행사에 행사, 축제 온갖 그 지자체에서 다 갔다 뭐 완도에서도 하고 여수에서도 하고 충무에서도 하고 아니 이순신 장군의 또 그런 그 뭐 위협을 기리는까지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근데 그 1,000억을 썼는데 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있지, 놈이 가져갔는지 다. 행사 준비하는 업자들만 살판 났구만. 그렇죠. 대한민국 최대 이순신 장군 기념 사업이 대한민국 최대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거기에 한번 동참해 보려고. 지자체를 먹여 살리는구만 그게. 동참하려고 그 이순신과 관련된 사업의 비리에 관련된 하와이 이순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전 잘 안 팔리더라고요. 스님 그 법력이 시원찮구만 요즘. 이순신 이야기는 제가 진짜 이순신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한번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얘기 한번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신으로 예약하자고. 다음에 그러면 이순신 사건을 한번 하시죠. 자네도 알고 있어라. 다음에는 이순신으로 예약이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예약합니다. 예. 이순신 분수와, 그러니까 1, 2, 3 분수 때문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 분수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분수가 좀 이상하게 초점이 동상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광화문 앞에 난 세종로 길이 경복궁과 맞지 않았다는. 그래서 삐뚤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럼 왜냐? 놀랍게도 일제는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그 길을 새로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경복궁은 관악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 5도 정도, 5도 정도 이렇게 틀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남산 쪽을 향해서 틀어서 조선 총독부를 건설하고 지금의 현 세종로를 만들게 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로의 끝에 이제 남대문 조선신궁까지 가는 이제 큰 길이 나지게 되고 원래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나온 길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일어났던 건 이제 조선 총독부 청사를 95년도에 이제 철거하게 됐던 철거했죠. 거죠. 총독부 청사를 치우고 나니까 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광화문하고 경복궁 근정전이 삐뚤어져 있다는 게 눈에 들게 된 거죠. 처음에 광화문 이쪽에 세울 때 그걸까지 생각해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부 건물이 가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자를 튕기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총독부를 치우고 나니까 이제 광화문하고 근정전이 너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제 꼴벌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광화문 자리로 광화문 제 모습 찾기 사원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뚫고 제자리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14m 정도, 앞으로 7m 정도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옮기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광화문하고 세종로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광화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이 삐뚤어졌냐면 광화문에 문이 3개입니다. 3개죠. 입구에. 아치형 문이 3개인데 그 아치형 문과 근정전에 있는 그 소위 주상전하의 옥좌하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상전하 옥좌에서 사람 없는 날 가만히 보시면은 그 가운데 문으로 조선일보가 보여요. 네, 조선일보, TV조선 전광판이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주상전은 TV조선만 구독하시고. 야. 그 가운데 정면으로 보여요. 그 길이 삐뚤어져가지고. 네. 그 하필 또 조선일보 또 그 아나반, 딱 그 위치에다가 TV조선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매일같이 주상전하에게 오늘 조선일보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짰나? 과연 우리나라 제1의 신문이 될 만하다. 짰나, 서로. 참. 근데 그것도 너무 제가 이사회들 이거 어떻게 경복궁 주상전하의 옥좌에 앉아서 광화문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조선일보가 보일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조사했더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왜 그래요? 원래 총독부가 길을 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이 세종로 길을 넓히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길이 넓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교보생명 쪽으로도 길이 좀 넓어져 있고. 근데 원래보다는 넓어졌죠. 원래 넓어졌죠. 근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맞은편인데 둘 다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길을 넓혀야 되는데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사옥을 이전해야지 길을 넓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앞에서 길이 꼬부라져요. 꼬부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일보 앞에까지는 길이 터져 있고 조선일보 건물이 옆으로 삐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길이 나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보면 정면으로 일직선상으로 조선일보 TV조선 전광판이 보이게 지금 돼요. 조선일보라는 것이 코리아나 호텔 건물 얘기하시는 거죠? 그 건물 박정희가 돈 빌려줘가지고 일본에서 또 지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기 하여간 TV조선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딱 하여간 그 높이에. 그까지는 감안했다고 보기는 좀 조금은 억측일 수는 있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연치고는 좀 특이한 우연이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그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자마자 약간 좌측으로 꼬부라져 있고 특히 이 등산 가서 뒤쪽에 북악에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도대체 서울이 정말 말이 아닐 정도로 길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몇몇 대학에서 특강 형태로 저 초빙에서 얘기할 때도 이걸 뜯어야 된다. 뭘 뜯어? 세종로를 다 뜯어라. 야, 왜냐? 뭐... 누가 도대체 누구 보고 똑바로 하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입이 살짝 삐뚤어졌으면 밥 먹는 데도 지장 없고 공부하는 데도 지장 없고 심지어 시집 가는 데도 지장 없으면 그냥 돈 드니까 그냥 살으라고 그러겠냐고. 당연히 수술하거나 수술해서 바로 잡으라고 해야겠죠. 근데 도대체 한 나라의 이 길이라는 게 도거든요. 이게 중심도로입니다. 중심도로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누가 누구 보고 똑바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걸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로 인식하자면 심각한데 이걸 그렇다고 또 궁궐을 뜯어서 궁궐을 뜯을 수는 없고 길을 뜯어야죠. 그래, 궁궐을 뜯어서 하기도 그렇고. 야, 이거 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저 삐딱한 세종로를 바로잡지 못하고는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삐딱하다는 말 딱 삐딱하네. 사진으로 보면은 나라의 중심이 지금
삐뚤어졌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건물을 세울 때 이것저것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광화문 다음에 지금 바로 있는 게 홍례문이란 말이에요. 이 홍례문 자리에 옛날에 총독부가 있었거든. 네. 지금 어린 아이들이나 서울 처음 온 사람들은 총독부 건물은 원래 없었고 홍례문이 원래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바로 홍례문이 복원한 것입니다. 광화문 바로 뒤에 있는 그 총독부 자리죠. 건정문, 건정전 이거는 뭐 원래부터 있던 거고. 네. 이제 경복궁 얘기를 하면 남쪽에 있는 문이 광화문 정문입니다. 오른쪽에 삼청동 가는 길에 있는 길이 건춘문, 그게 서문이죠. 동문이죠. 예. 저 서쪽에 저쪽 효자동 쪽으로 가는 데 있는 것이 영추문, 예. 그게 서문이고 저 북쪽에 청와대 앞에 있는 게 신무문, 예. 그게 북문이죠. 예. 이 비교적 광화문이 외형은 크게 손상이 없는데 다만 지금 삼청동 입구에 동십자각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옛날에 이 광화문의 모퉁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광화문 쪽 정문도 뒤로 좀 들어갔고 삼청동 길, 그 길이 옛날에 그러니까 담벼락 자리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헐고 조금씩 축소됐는데 크게 봐서는 외형은 갖추고 있는데 안에 있는 누각이나 정각들은 거의 뭐 남아있는 게 한 20-30% 불과하다. 옛날에 뭐 5보의 1루, 10보의 1각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니까. 저는 하여간 이 광화문 앞 도로, 이 삐뚤어진 거, 이게 누군가 정말 위대한 한국의 정치인이 나온다면 저는 이 삐뚤어진 거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정부종합청사하고 세종문화회관을 헐고 그 앞을 도로 막고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의식이 없을 뿐이지. 선생님, 내가 대통령 되면 할게요. 네. YS가 했듯이. 그거를 바로잡는 사람이 저는 서울의 풍광을 바로잡는 나를 대통령을 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해서 취임하는 날 그날부로 내가 제1호로 광화문 앞에 있는 도로 삐딱한 거 바로잡겠다 해서 확 뜯어 세울 테니까. 응?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 되면 선생님은 뭐인 줄 아시죠? 저는 뭐 아무거나 청와대 문직이라고 들어가서. 그 시대에서 하지 말고. 저는 내가 미리 임명해놨잖아요. 뭐였죠? 문화재청장. 대신 문화재청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줄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라도 떠들고 놀기 좋네, 진짜. 광화문과 관련돼서 뭐 시간 될까 모르겠네요. 시간 충분합니다. 보면은, 광화문 앞에 종선이 그러니까 지금 틀어져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더 심한 문제는 이제 광화문이 왼쪽으로 이제 10여 미터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도 14미터 나왔기 때문에 총독부가 이렇게 냈던 옆에 도로도 삐뚤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이제 V자로 이렇게 교통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광화문에 이렇게 가보시면 아주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광화문 앞에 사람들이 반지하로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지금 푹 꺼져 있죠? 네, 푹 꺼져 있죠. 월대라고 뭐 그런가? 원래 월대는 그 광화문 앞에 12개의 석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굉장히 나오게 되죠. 근데 그 교통 흐름상 경희궁 가니까 그런 흉내를 내놨던데. 경희궁 복원한데 그게. 그럼요. 청덕궁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월대가 놓인 자리는 그 왕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평민이 살고 있는 곳보다 이렇게 땅을 좀 도두어서 높은 쪽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푹 꺼져 있잖아. 푹 꺼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원래 흥선대원군이 중간화될 때 그 높이를 맞춘다고 해서 그걸 그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현재 도로보다 낮게 돼서 왕궁이 반지하 상태로 걸어다니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실제로는요. 그건 이제 제가 그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실제 문제는 제가 추정컨대 뭐 꼭 그렇게 확정된 건 아닌데 그 도로는 서울시 소관이고 경복궁은 문화재청 소관이에요. 관리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 월대의 복원 부분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 측과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구간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이렇게 좀 깎아내리고 글쎄. 광화문이 만들어지면은 아주 보기에 좋았어요. 자연스럽죠. 지금 푹 꺼져가지고 이상해. 그 도로가 더 높고 광화문이 낮아가지고 광화문을 밑으로 내려가는 반지하 형태로 복원됐다는 거는 지금도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것이 물론 원형 복원이라는 제일 의미가 있지만은 원형 복원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복원이 되고 이상한 복원이 된 거죠. 이상한 복원이. 왜 스님 지금 우리 오늘 광화문 특집하고 있는데 광화문 하면 경복궁의 상징이니까 결국 또 경복궁 얘기도 하는데
지금 경복궁에 일본에 가면은 뭐 도쿄성도 그렇고 저 오사카성도 가면 다 해자가 있잖아요. 해자. 해자라는 것이 궁궐 주위에 연못을 파는 겁니다. 궁궐 주변에 미엄자나 뭐 이렇게 디귿자나 이렇게 해가지고 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제 물 있으면 바로 못 들어오잖아. 그리고 들어오는 다리만 막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놀랍게도 우리 경복궁도 해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해자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지금 저 효자동 저 위에 청와대 앞에 그 둥그런 분수대 있는 거 하나 있죠. 거기서부터 저 북악산 저 청운중학교 이쪽으로부터 그렇죠. 계곡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경복궁 서문 앞을 지나서 다시 거기 정문 앞에서 굽어 가지고 정문 앞을 지나서 지금 동시자가 그 근처로 해서 이게 청계천으로 흘러갔습니다. 교보 빌딩 앞에 이제 지금 교보천이라고 교보 빌딩 앞에 지금 그 일부 남아 있죠. 거기에. 흉내를 내놨더라고 이번에 교보 건물 테러 맞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그 해자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물 인공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일종의 그렇죠. 풍수이기도 하고 해자와 같은 기능을까지는 하지는 못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 뭐 쫄딱 건너가면 되는데 뭐 적군이 들어온다고 그것 때문에 뭐. 근데 그게 이제 경복궁을 둘러싼 이제 논쟁은 사실상 그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일본의 오사카성을 가서 보고 오고 오사카성은 이렇게 수비를 잘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었는데 우리나라 경복궁은 이렇게 대충 지어가지고 그 을미사변도 당하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번 하셨던. 아유 을미사변이야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는 조선군 가담자도 있고 일본 낭인도 있고. 한일 합작이에요. 외놈들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범선이 같은 게 우장춘 박사 아버지. 우범선이가 그때 경비대 대장이었어요. 제1대 대장이었나요? 이런 놈들이 일본군 앞제비를 하니까 안에 앞제비가 있는데 못할 게 뭐 있어. 안에서 다 문 열어주는 식인데. 근데 그건 저 장관이 그 얘기할 때 좀 놀란 게 오사카성하고 이제 경복궁은 이제 그 기능이 좀 다릅니다. 오사카성은 그 궁성이 아니고, 그렇지. 궁성이 아니고 그냥 전쟁하기 위해서 지은 성이고 경복궁은 이 서울이라는 성곽이 쌓여 있는 것에 왕이 살고 있는 궁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쟁을 위한 성하고 이 지금 경복궁 같은 법궁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데 용체가 다르지. 그걸 그렇게 무식을 탈로하고 있구만. 마치 조센지는 뭐 안 된다는 식의 발언을 그 장관이 했다는 것에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자기가 무식한 걸 아주 드러내놓고 많잖아요. 표시를 하고 있구만. 그래서 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복궁은 그렇게 수비 위주의 전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성이 아니라 왕이 거주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상징으로서의 법궁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뭐 그런 걸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4대 궁궐이 있습니다. 자, 제일 본궁이라고 정궁이라고 하죠. 정궁, 이 경복궁. 그다음에 5대 궁궐이구나. 저기에 있는 현대사옥 옆에 있는 창덕궁.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 앞에 있는 창경궁. 그다음에 세문안길에 있는 경희궁. 그다음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덕수궁. 덕수궁. 그 일전에는 경운궁이라고 했죠. 이 5개 궁궐이 서울시대 궁궐이고 이제 다 또 옮겨 다닌 데는 나름의 또 사연이 있죠. 근데 원래 지금 있는 경복궁도 덕수궁도 지금의 담벼락이 원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로부터 한참 한 4, 5m가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 도로공사하면서 밀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대한문 자리가 원래 자리에서 7m가 뒤로 그 정도. 후퇴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광화문 특집 재밌네요. 제가 이게 광화문뿐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우리 궁궐의 비밀이라는 궁궐의 비리를 파헤친 책을 요새 젖을 중이다. 아, 그래요?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아까 내 책 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내 일제유산 답사기 뒤편에 궁궐편이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저도. 보셨습니까? 혹시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자, 이제 오늘 그 6번째 순서는 광화문 특집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미리 예고했습니다.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특집으로. 내주 수요일 날 7시에 우리는 그때는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스님,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보따리 한껏 가져와서 풀어주십시오. 예. 스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